한 남자가 다니던 직장을 은퇴하고 자녀들은 모두 이제 집에서 독립을 했는데 아내까지 잃었어요. 그래갖고 이 남자가 우울증과 좌절감이 겹쳐서 자살 시도까지를 했는데 그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선택한 게 걷기였어요. 이렇게 60 넘은 나이에 이제 슬슬 걷기 시작을 했는데 아프간 전쟁 중에도 걷고 실크로드를 걷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렇게 무작정 혼자 걸었어요. 이 60 넘은 노 신사가 걷기를 통해 생의 의미를 발견했는데 어떻게 걷는 것만으로 인생의 또 삶의 답을 찾을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네. 저는 솔직히 어렸을 때 꿈이 불자동차 운전수였어요. 근데 대부분 뭐 될 거야 그러면 뭐 대통령이요, 훌륭한 과학자, 우주 비행사요. 큰 꿈을 갖고 어른이 돼갑니다. 또 우리는 큰 꿈을 꾸어야 큰 사람이 될 거라고 믿고 주위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그거에 반대예요. 그렇게 큰 꿈을 가져서 우리가 과연 큰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오히려 그 큰 꿈이 우리의 길을 방해하고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나는 전교 1등이 안 되고 나는 왜 대기업에 취직을 못하고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왜 나는 잘생긴 남자를 만나지 못할까? 나는 어쩌다가 기타 치는 남자를 못 만날까? 너무 큰 꿈만 꾸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은 자신을 이렇게 책하고 초라하게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만큼 불필요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걷기를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은 그 남자처럼 인생이란 길을 걸으면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내 꿈을 향해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큰 꿈을 갖는다 하여 내 발걸음이 더 가볍지 않다는 거죠. 그 사람 실제로 그랬어요. 그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걸었습니까?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걸은 게 아니에요. 한 걸음만 걸을 수 있다면 또 한 걸음만 걸을 수 있다면 하고 걸었대요. 그걸 통해서 자기 인생을 발견했으니까 대단한 발견 아닙니까? 인생을 길에 비유를 하는데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의 길, 나폴레옹의 이야기. 길 하면 또 우리가 로마의 길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엄청난 길들이 있지만 내 안에 나의 길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안에 있는 길이 바깥에 있는 어떤 화려한 길, 어떤 배우의 길, 어떤 유명한 사람의 길보다 본인한테 더 소중한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원하는 회사에 취직을 하지 못한 것에 상처받았거나 혹은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좌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직장에 또 아니면 꿈을 꾸기 위해서 다가섰던 내 한 발에서 희망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울 앞에 한번 서보세요. 세상에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를 진짜 데려가줄 유일한 사람이에요. 옆에 누구도 없지. 그리고 참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자기를 너무 잘 아는 걸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나는 안 돼라는 그런 자기 불신에 너무 확신에 차 있어요. 난 진짜 못 믿겠다라고 너무 자신 있게들 얘기해요. 옛날에 발표된 그 명배우죠. 안소니 퀸과 어린이가 부른 노래 제목 중에 인생이 너의 길을 가르쳐 줄 거야라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내 인생은 이럴 거야라고 생각할 권한이 없어요. 인생이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거니까. 그건 함부로 얘기하기 어려워요. 저는 아직도 저 스스로를 잘 모르겠어요. 이거 위로하려고 하는 말 아니에요, 정말. 나는 왜 가정 환경이 이러니? 나는 이 정도밖에 똘똘치 못하니? 또 나는 이렇게 게으르니? 나는 끈기가 이렇게 없으니? 라고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아는 듯이 생각했어요. 그러나 의외로 나에게는 내가 모르는 재능이 있었고 아직 나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나만의 길이 있었고 몰랐어요. 젊은이들한테 꿈을 가지세요 뭐 막 이러고 사탕 발린 것이 막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규정하고 틀 안에 가다 놓지 않는 게 꿈을 갖기 전에 해야지 될 일 아니에요?
길은 자기 자신 안에서 찾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선생님께서는 지금 찾으셨는지 아니면 찾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못 찾았어요. 제가 요만할 때예요. 중학교 2학년. 언니, 오빠, 아주머니, 뭐 아저씨한테 물었어요. 왜 사세요? 물었어요, 실제. 그랬더니 꿀밥 때리는 어른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때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어른이 되면은 저런 질문을 할 때 답을 줄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했어요. 그런데 40이 넘어 50이 돼도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50 넘어서 좀 지나면서 핑곗거리 같이 인생이라는 게 답을 구하는 기회가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인생이라는 건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구나. 그리고 내 다음의 아이도 답을 구하려고 잘하겠지만 결국은 그런 거대한 질문들을 끝없이 반복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좋은 답을 못할 것 같아서 부끄럽게 생각해요 지금. 그러나 호원 씨도 내 나이가 돼서 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길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허나 그때 가서 다시 내 말을 떠올릴지도 몰라요. 제가 재미난 사연이 있어서 제 아침 방송에서 하나 가져왔어요. 여러분들이 딱 공감할 그런 내용인데 저희 아들은요 유치원 갔다 오면 그날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어제도 유치원에서 오자마자 뭐가 그리 신났는지 한바탕 얘기를 쏟아내더라고요.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신기한 체험 활동을 하고 왔어. 뭐 했는데? 불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웠어. 그래? 엄마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엄마 좀 가르쳐 줄래? 입이랑 코를 손수건이나 손으로 가리고 바닥에 납작 엎드리는 거야. 그 다음에 벽을 짚고 현관문 쪽으로 가서 밖으로 나가야 돼. 아들은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 불이 났을 때의 대피 요령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코를 막고 바닥에 엎드려서 현관 밖으로 나가는 모습까지 직접 시연을 하면서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귀여워서 계속 지켜봤어요. 엄마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 다음에 절대로 엘리베이터 타면 안 돼. 불나면 엘리베이터가 멈출 수 있대. 대신 녹색 아저씨 그려진 계단으로 탈출하는 거야. 이러면서 계단을 가리키더군요. 순간 우리 집이 3층인데 1층까지 내려갔다 오진 않겠지 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보란듯이 숨을 헐떡이며 1층까지 뛰어갔다 왔습니다. 그러더니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 그러니까 입을 막고 엎드려서 벽을 짚고 현관문까지 나가기, 또 현관문에서 1층까지 오르내리기를 뭐가 그리 재밌는지 혼자 낄낄대면서 몇 번이나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제가 대체 왜 저러나 싶다가도 한편으론 그래도 돈 들여서 유치원 보낸 보람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며 모의 소방 대피 훈련을 끝낸 아들 녀석이 하는 말, 엄마 나 정말 잘하지? 그래 우리 아들 진짜 잘한다. 그 순간 제 뒤통수를 친 아들의 한마디, 이제 연습 끝났으니까 우리 집에 불만 나면 되는데. 엄마 빨리 우리 집에 불 났으면 좋겠다. 이 어린이 이야기 듣고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전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서 스펙을 쌓고 있죠. 자격증을 따고 토익 점수를 높이고 면접 준비를 하고 나름 대피 훈련인 거예요. 사연 속에 이제 어린이가 불날 것에 대비해서 소방 훈련을 하는 것처럼 청춘들이 이제 그렇게 스펙을 쌓아나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스펙을 왜 쌓아왔는지조차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스펙도 직장 가질 준비를 다 해놨다. 직장에 취직만 하면 된다. 이렇게 갖고 있는 생각은 나 이제 소방훈련 다 했으니까 불만 나면 된다라는 아이의 태도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게 뭐가 다르지 않냐면요. 직장을 내가 얻으면은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라는 안락한 생활이 나에게 뭔가 더 희망차고 더 좋은 것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전제로 돼 있잖아요. 그러나 직장만 구한다면이라고 하는 그 대전제에는 너무나 자신을 갖다가 나약하게 만들고 너무나 작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건 그렇게 큰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 집에 불만 나면 된다라고 하진 않으시겠죠? 집에 불 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게 직장 구하기인 것도 알아요. 저도 그거 사실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가 1975년에 졸업을 하고 산울림 데뷔할 무렵에 저도 직장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때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직장 구하기가. 실제로 제가 수십 군데 이렇게 그 원서를 냈지만 서류에서 다 떨어지고 한 군데 오라는 데가 있었어요. 와보라는 데가. 근데 그날 차비가 없었어요. 차비가 없어갖고 어떡하나 그러다가 에라 걸어가자. 그리고 걸었어요. 지금 거리로 한 20km 정도 된 것 같아요. 흑석동에서 김포공항 있는 데까지였으니까. 터덜터덜 걸어서 면접을 보고 그리고 이제 터덜터덜 걸어왔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든 생각이 돼지 저금통이 조그만 게 있었는데 지금 돈으로 따져도 뭐 몇만 원 안 되는 돈이었어요. 나에게는 돈이 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좌절할 만큼 큰 고난은 아닐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밴드를 오래 할 수 있는 비결. 밴드를. 나라도 이제 성장 동력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밴드를 오래 하려면은 음악적인 도전이 계속돼야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경향을 쫓지 않는 것. 그게 장수의 비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울림이 1977년에 첫 앨범이 나왔는데 데뷔하고 나서는 바로 디스코 열풍에 불었어요. 그때 많은 밴드들이 디스코 음악들로 많이들 했어요. 그 이후로 음악 사조가 너무 많이 바뀌어요. 힙합, 랩, 발라드. 그러나 그 경향에 물들지 않고 계속 했던 것, 그런 것들이 오래 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고의 전성기는 언제라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참 좋아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유명한 말이라 입에 담으면은 클리셰가 될 것 같아서 쓰기 부끄러우면서도 늘 품고 있는 말이 까르페 디엠입니다. 김창완 밴드도 그렇고 제 자신도 그렇고 지금보다 더 전성기였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라이벌이라고 생각하시는 가수가 있으신지요? 뭐 얼마 전에 뭐 락 페스티벌에서 만났습니다만 뭐 U2나 저희 가는 데마다 소녀시대가 있더라고요. 가수 라이벌은 지금 활동하면 다 라이벌이죠. 제가 이제 신인 발굴 프로그램에 한 2년 이렇게 관여를 하고 있었는데 제 눈엔 안 보이지만 지금 여러분들 눈엔 안 띄지만 굉장히 잘하는 후배들이 많아요. 그런 후배들 보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곡을 쓰시거나 작사를 하실 때 어떤 생각으로 곡을 만들거나 가사를 쓰시는지. 중요한 질문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해요. 오래도록 사랑받는 노래들은 저 스스로도 이 노래가 어떻게 만들어졌지? 이런 노래들이 꽤 많아요. 너의 의미라는 노래 아시죠? 또 산울림 초창기 노래 중에 둘이서나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예요. 이런 노래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고요. 음악이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요. 이것이 음악이 될까라는 두려움은 모든 곡에 있어요. 사람이 몇몇 곡에 히트곡이 있고 이러다 보면 조금 교만해져요. 내가 만들면 노래의 객관이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가장 큰 장애입니다. 그런 의심이 없이 만들어진 노래들은 결국 내 자의가 사람들한테 읽히고 그런 노래들은 썩 좋은 곡으로 남지 않는 것 같아요. 나를 넘어서는 노래를 발표하기 위해서는 노래에 자의가 먼저 들어가면 안 돼요. 물론 모티브를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모티브가 어떻게 풀릴지에 관해서는 자기는 어쩌면 관여 안 하는 게 좋을지도 몰라요. 그거는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아주 철두철미하게 디자인한 내 인생과 인생에 가르쳐 주는 대로 적응하는 인생과 많이 다를 거예요. 전 진화론을 믿어요. 노래도. 배우를 하게 된 계기와 배우를 하면서도 노래를 그만두지 않는 이유.
배우는 알바니까요. 수염 붙이고 하는 분장 이거 뭐 하고 하는 게 한 30분 걸려요. 그리고 이제 할 때 알코올로 한번 지우고 석유로 또 지워야 돼요. 그래서 사실 피부가 다 드러났어요 이렇게. 그 굉장히 고돼요. 거기다 대면 가수 참 좋지. 근데 사실은 가수는 굉장한 노동이에요. 몸이 어디 조금만 안 좋아도 어렵고. 배우를 하게 된 계기는 1985년에 황일래 감독이 연출했던 어린이날 특집극 2부작. 거기에 락커예요, 주인공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맨날 하던 대로 하면 된다. 그래서 그냥 한 게 계기가 됐어요. 그 뒤로 이제 계속 감독들한테서 이렇게 제안이 왔고, 그래도 이제 에포크가 됐다는 작품을 치면은 뭐 하얀 거탑이나 일지매라든지 뭐 최근에 이 마이까지 뭐 해서 으로 하얀 거탑이라는 드라마를 굉장히 잘 봤습니다. 거기서 우용길 진료본장 캐릭터를 거기서 연기를 직접 하셨는데 악역이 그때 처음이라고 제가 인터뷰한 거 어서 본 적이 있어요. 악역을 연기하시고 나서 다음 악역 연기도 되게 뛰어나시고 계속 그쪽 악역 연기를 승승장구를 되게 하시더라고요. 악역 연기를 잘 하시는 게 정말 연기를 잘하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원천이 있는 건지. 그런 건 엄마 없을 때 얘기해요. 하얀 거탑을 일본판, 대만판, 또 우리나라 거 이걸 다 본 사람을 우연히 만났어요. 그 사람은 일본 하얀 거탑을 먼저 봤기 때문에 제가 우연길로 부원장으로 이렇게 캐스팅된 걸 보고 야 이건 미스캐스팅이다 그랬대요. 근데 그 양반 얘기가 지나고 나니까 캐스팅 잘 된 것 같다 이런 평을 하더라고요. 근데 캐스팅이라는 게 물론 감독의 권한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사실 시청자들의 선택이에요. 이 자리에 어떤 사람이 어울릴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고 하면서 이제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나를 악역을 다 만드는 거거든요. 이제 진짜 착한 역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